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하고 20대에 남편과 사별하면서 그야말로 청산 과부가 되었어요. 그때 2살 된 어린 딸도 있었죠. 지금의 남편과 재혼하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남편은 초혼이었습니다. 딸을 가진 과부와 총각의 결혼. 지금은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80년대 그땐 남의 이목도 있고 여자가 재혼을 한다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 쉽지 않았던 제 삶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전 원래 버스 안내양이었습니다. 왜 기억나시죠? 버스 출발합니다. 오라이. 그 시절 버스 안내양은 콩나물 시루 같은 버스에서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 제 한 몸 불사르는 존재였어요. 적어도 전 그런 사명감으로 일했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어떻게든 승객들을 안으로 밀어넣어야 했죠. 누구 한 명이라도 잘못해서 떨어지면 정말 큰일이 나니까요. 그런데 정작 안내양은 반쯤 몸이 밖에 걸쳐진 채로 달릴 때도 있었습니다. 안내양 하면 버스표며 토큰을 주머니에 한가득 넣고 빵모자를 쓴 채 껌을 질겅질겅 씹어대는 모습을 상상하시겠지만 실제로는 정류장마다 사람들을 내려주고 또다시 꾸역꾸역 밀어넣으며 온갖 실랑이를 벌여야 하는 투사였습니다. 그야말로 근력도 좋아야 하고 추근되는 남자들도 거뜬히 제압해야 해서 거의 막노동이라고 보시면 되죠. 80년대 초반까지 안내양이 있었는데 자동버스가 생기면서 전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인기 직업이었던 버스 안내양에 도전했을 때 경쟁률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안내양에 합격했다는 통지서가 서울대 합격 통지서보다도 더 좋다고 농담 삼아 말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 남편은 버스 승객이었는데 어느 날 제 주머니에 편지를 넣고 버스에서 내리더군요. 편지를 펼쳐보니 데이트 신청이었죠 뭐. 시간 되시면 커피나 한잔 하자는 그런 뻔한 내용이었어요. 그때 편지나 선물을 주고 내리는 남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일일이 다 응대하지 않고 보통 다 무시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은 호기심이 생기더군요. 며칠 뒤 음악다방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 그 다방 DJ였어요. 어쩐지 분위기가 남다르다 생각했죠. 그리고 멋있어 보였고요. 그렇게 6개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승낙을 받고 말고 할 사람도 없었지만 시어머니 되실 분은 제가 고하라고 반대를 하셨죠. 청산과부로 홀로 아들을 키우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조건의 아가씨를 원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 제 심정은 이 결혼은 안 될 수도 있겠다였죠. 그런데 남편이 밀어붙여서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전 정식으로 부부가 된 뒤에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요구했죠. 총각일 때는 음악다방 DJ가 멋져 보이지만 이제 가장이 되었는데 좀 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말이죠. 가끔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그렇지 남편은 제 말을 잘 들어주었죠. 서로 모아둔 돈을 다 털어서 작은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열게 된 것은 저와 남편 모두 요리하는 것을 좋아하고 나름 잘한다고 생각해서였죠. 특히 군대 취사병 출신인 남편은 요리를 잘하고 싶었지만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시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못했다고 했어요. 물론 음악도 좋아했고 선배가 하는 다방에서 DJ를 한 것도 좋았지만 말입니다. 1년 뒤 딸도 태어났습니다. 노는 거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는 남편이었지만 딸이 태어나자 정말 더 열심히 식당 일에만 전념했죠. 장사도 그럭저럭 되는 편이라 돈을 모으면 집도 사고 트럭도 장만하고 딸 대학교까지 시킬 학비도 모아두자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 욕심 때문이었는지 남편은 새벽 장사를 시작했어요. 새벽에 일 나가는 사람들 상대로 가벼운 백반을 내놓으면 괜찮다고 하더니 바로 행동에 옮겼죠.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거의 17시간 넘도록 일을 했습니다. 집에 오면 씻기 바쁘게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식당에 나가는 일이 반복되었죠. 결국 탈이 나고 말았습니다. 점점 피곤해하고 두통에 시달렸어요.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괜찮다며 진통제로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날 새벽에 심장마비로 사망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남편을 깨우려고 보니까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몸이 차가웠죠. 몇 번 흔들어 깨웠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20대였던 남편은 그렇게 제 곁을 떠났습니다. 전 너무 무서웠어요. 남편의 부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시어머니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다가 졸도하시고 어린 딸은 울기만 하고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청산과부로 아들을 키운 시어머니는 청산과부가 된 며느리를 보면 아들을 살려내라고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었는데 저도 시어머니만큼 죽고 싶은데 참아야만 했어요. 죄인처럼 말이죠. 한두 달은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울면 겨우 일어나 밥을 먹이고 다시 저는 그대로 쓰러져 잠만 자는 일의 반복이었죠. 계속 식당 문이 닫혀 있으니까 식자재를 배달해주던 정씨가 전화를 했더군요. 정씨라고 그냥 부르지만 원래는 저와 동갑이었어요. 남편의 고향 후배였는데 우리 식당에 자재를 배달하면서 서로 친해졌죠. 남편과는 형님 동생 하는 사이였어요. 남편 장례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와서 3일 내내 넋을 놓아버린 저와 시어머니 대신에 손님들을 맞아주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해야 하는데 싶어서 잠깐 정씨를 만났죠. 총각이었던 정씨는 남편과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습니다. 남편이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편이라면 정씨는 소심하고 낯가림도 있는 편이었죠. 하지만 한번 마음을 주고 친해지면 먼저 배신하지 않고 평생 간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남편의 부재는 충격이었다고 했어요. 타지에서 그나마 정을 주던 형님이었는데 이제 누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의지하면서 살지 막막했다고 했죠. 그래도 또 살아내야 한다고 저를 위로했어요. 딸을 봐서라도 일어나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형님도 잘 가실 거라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늘까지만 오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힘내서 일어나시고요. 저 내일부터 식자재 배달 다시 시작할 겁니다. 제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면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일어나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참 와닿았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씨의 그 말에 기댄 채 이를 악물고 일어났죠. 맞아요. 엄마니까 아이랑 살아내야 하니까요. 다시 식당을 열었더니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와 주었습니다. 다들 남편을 기억하면서 가슴 아파했죠. 남편에 대해 추억하는 손님들을 보면서 매 순간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제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했나 싶을 정도였어요. 전 남편을 기억해주는 손님들과 남편을 유일하게 형처럼 따랐던 정씨에게 위로받으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을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식당 한편에 앉혀놓고 일을 하자니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것 같았죠. 덜어는 용돈을 주면서 예뻐하는 분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애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살짝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그럼 정씨가 자신의 트럭에 딸을 태우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기도 했죠. 아침에 식자재를 배달하고 간 뒤에도 점심이나 저녁 때 한두 번씩 꼭 들러서 제가 잘하고 있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살펴주면서 이것저것 절 도왔습니다. 전 그런 정씨가 고마워서 식당이 끝나면 저녁도 챙겨주고 가끔은 술 한잔도 하면서 남편 얘기며 살아가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가까워지는 줄도 모르고 가까워진 셈이었죠.
남편이 있을 때는 저에게 형수님이라고 하더니 남편이 간 뒤로는 괜히 공손하게 정혜씨 하더군요. 그러다 어느새 서로 동갑이니까 말을 놓기로 했죠. 그러니까 정혜야, 내가 큰맘 먹고 하는 말이니까 잘 들어줘. 딱 한 번만 말한다. 집중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폼을 잡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잖니? 알지, 너무 잘 알지. 어이구, 우리 불쌍한 상순이. 야, 너도 마찬가지잖아. 누가 뭐래? 그래서 뭐? 아니, 내 말은 끼리끼리 그렇게 사는 거라고. 그래, 끼리끼리 이렇게 친구하면서 살고 있잖아. 아니, 내 말은 친구 말고 다른 거 하고 싶다고. 친구 말고 다른 거? 부부. 전 아주 잠깐 멍해졌죠. 이놈이 지금 청혼을 한 건가 싶었어요. 너 지금 술 취해서 까먹었나 본데. 나 애 딸린 과부야. 나 멀쩡하다. 지금 아주 심각하게 큰맘 먹고 청혼한 거라고. 앞으로 자신의 인생은 저와 딸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너무 뜻밖이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했죠. 애 딸린 과부와 총각이 결혼한다고 하면 열의 아홉은 이상하게 쳐다볼 게 뻔했으니까요. 전 대놓고 거절하면 상순이와 관계마저 어색해질 것 같아서 일부러 농담처럼 거절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참 시렸습니다. 만약 제가 초혼이었다면 상순이의 손을 덥석 잡았겠죠. 남의 이목을 무시할 만큼 제게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딸에게 새아빠라는 존재가 좋을지 나쁠지도 판단이 안 섰어요. 지금은 서로 좋아하니까 다 괜찮다고 넘어갈 수 있지만 나중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누가 알겠어요. 혹여 저와 상순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딸이 구박을 받지 않을까? 뭐 그런 이상한 상상도 했고요. 상순이는 제가 반농담식으로 거절한 것에 대해서 겉으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조금 상처를 받은 것 같았죠. 어느 날 밤에 딸이 갑자기 열이 40도가 넘어가면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 순간 전 너무 정신이 없었죠. 울면서 상순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길로 달려와서는 딸을 안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딸은 무사할 수 있었죠. 그제야 전 알았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오직 한 사람, 상순이만 떠올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고마워. 네 덕분에 우리 딸이 살았어. 고맙긴 뭐. 그리고 또 고마워. 뭐가? 그 절박한 순간에 딱 너만 생각났어. 네가 나한테 그런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너 그럼 청혼 받아줄게. 정말? 상순이는 병원 로비에서 저를 끌어안고 한참을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쳐다보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죠. 그렇게 우린 부부가 되었습니다. 저도 상순이도 모두 고아였기에 집안의 반대는 없었죠. 결혼식은 안 했어요. 어차피 올 사람도 없었고요. 혼인신고만 하고 제가 살던 집으로 상순이가 들어왔죠. 결혼을 하고 남편은 트럭 배달도 정리했습니다. 트럭을 판 돈은 저축을 해두었죠. 나중에 돈이 좀 더 모이면 정말 번듯한 집을 사기로 했어요. 남편은 어떤 일을 시작할까 고민하더니 같은 고아원 출신 선배의 권유로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워낙 소심하고 낯선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격인데 과연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죠. 보험 계약을 하려면 무조건 적극적이고 활달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얘기도 해야 하는데 말이죠. 남편도 정말 힘들어했습니다. 전 적성에도 맞고 성격에도 맞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늘 작업복 차림으로 트럭이나 몰고 짐을 옮기던 예전과는 달리 깔끔한 양복을 입고 출근하는 그 느낌이 좋았나 봐요. 나중에 딸이 크면 아빠가 짐을 나르는 모습보다는 양복 입고 다니는 게 더 나아 보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뭘 하든 전 상관없었는데 딸의 생각까지 미리 염려하고 있었다니 더는 말릴 수가 없더군요. 딱 1년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남자가 칼을 뽑았으니 뭐라도 보여주고 싶나 보다고 생각했죠. 남편은 선배의 구박을 받아가면서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했어요. 하지만 석 달째 한 건도 보험 계약을 못 하더군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 집에 돌아오면 발이 퉁퉁 부어서 제가 밤마다 다리 찜질을 해줄 정도였어요. 밤에는 끙끙 앓는 소리를 하며 잠을 뒤척이는 게 다반사였죠. 그래도 다음 날이면 제가 다려놓은 흰 셔츠를 기분 좋게 입고 넥타이를 매고 또 휘파람을 불며 출근했습니다. 저와 딸 앞에서는 억지로 덜 힘든 척하는 거였어요. 다 알고 있었지만 저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남편 자존심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도 아침마다 남편 넥타이를 매주는 느낌도 나쁘지 않았죠. 남편을 배웅하면서 손을 흔드는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주 평범한 일상을 누리는 소소한 행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재혼한 것을 알게 된 전 남편의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무조건 딸을 데려가겠다고 하더군요. 김씨 집안 자식을 정씨 집안으로 절대 기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기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식당에 배달이나 해주던 놈과 언제부터 눈이 맞았냐고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남편이 딸을 친자식 이상으로 잘 기르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배은망덕한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동을 피우셨죠. 아무리 오해라고 해도 시어머니는 남편의 뺨을 수차례 때리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딸을 끌고 가다시피 데려갔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만나 알아봤죠. 소송을 해서 엄마가 기르게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전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소송을 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지만 딸이 받을 상처가 더 무서웠어요. 시어머니도 막상 혼자 어린 딸을 키워보면 힘에 부치실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자연스럽게 딸의 양육권을 다시 얘기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 꼭 참기로 했죠. 남편도 어서 돈을 벌어서 좋은 환경을 만들고 딸을 꼭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하더군요. 그때부터 남편은 더 단단히 각오를 했습니다. 소심해서 남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던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변하기로 결심을 했죠. 남편은 매일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를 정해야 행동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어느 날은 식당을 목표로 정했다고 하더군요.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갈 때마다 손님들로 넘쳐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하러 갔다가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척척 해주었대요. 남편이 단골이니까 노부부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고마워했죠. 점심때가 지나고 손님들도 뜸해지자 남편은 노부부와 함께 늦은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죠. 요즘 두 분의 걱정은 뭔지, 생각은 뭔지 이것저것 묻고 얘기하면서 노부부에겐 자식이 있었지만 사고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신들의 노후에 대한 걱정과 혹여 죽고 나면 제대로 장례라도 치를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이 많았대요. 남편은 그런 노부부에게 안성맞춤인 노후 안심보험을 권했습니다. 그제야 노부부는 남편이 보험 설계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지금 당장 보험 계약은 안 해도 되니까 찬찬히 읽어보시라며 보험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 브로셔를 주고 왔답니다. 물론 한 번에 계약이 될 거라고 남편도 생각하지 않았대요. 일단 고객이 뭘 원하는지, 고객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게 된 것만으로도 큰 소득이라고 했죠. 남편은 그 다음 날부터 바쁜 점심시간에는 일부러 노부부의 식당에 가서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했답니다. 물론 아무런 대가 없이요. 노부부가 부담스러워할까봐 보험 얘기는 일절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노부부의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답니다. 위암이었대요. 큰 수술을 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가게 되었죠.
노부부는 그동안 번 돈을 모두 수술비로 쓰고 나니 자신들의 노후가 더욱 걱정이 되었답니다. 마침 소식을 듣고 남편이 병문안을 갔더니 정말 보험을 들면 노후가 보장되는 거냐며 묻더랍니다. 남편은 노부부에게 보험 내용을 다시 상세하게 설명했죠. 그 자리에서 무려 3건의 보험을 계약했대요. 그렇게 자신이 붙은 남편은 더욱 적극적인 행동파로 변했습니다. 이번에는 동네 어귀에 있는 여관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남편이 오며 가며 지켜본 바로는 그 여관은 골목이지만 도로와 바로 접해 있어서 의외로 묵고 가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3층 여관에 총 객실이 20개가 넘었죠. 그런데 여관 옆으로 식당과 다른 건물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화재에 취약했죠. 어디선가 한번 불이 붙으면 여관도 화마에 휩쓸릴 게 분명했고요. 무엇보다 예수는 넘어 보이는 여관 주인이 혼자 청소도 하고 객실 정리도 하는 것 같더랍니다. 아마도 그의 전 재산이 여관일 거라는 판단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아마 목숨을 걸고 지키고 싶겠죠. 남편은 일단 찾아가서 화재보험을 권했대요. 시간을 끌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꺼내고 시작하는 게 낫겠다 싶었대요. 당연 주인은 미친놈이라고 내쫓았죠.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주인에게 인사를 했답니다. 주인은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여관 주인이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죠. 다리가 부러진 모양인데 옆에서 거들어주는 사람도 없더래요. 남편은 드디어 때가 왔다고 직감했죠. 늘 혼자 여관 청소를 하던 주인이 다리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자 얼마나 답답하고 난감했겠어요. 남편은 그날부터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관 청소를 해주었답니다. 손님이 나가면 객실 청소도 하고 계단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척척 해냈죠. 주인이 역정을 내면서 그런다고 보험 들 생각은 없다며 무시했지만 남편은 생글생글 웃으며 그냥 이웃을 돕는 거라고 했대요. 주인이 깁스를 푸는 2달 내내 남편은 회사에서 퇴근하면 아무 말 없이 여관에서 청소를 했죠. 그쯤 되니 제 아무리 몰인정한 사람이라고 해도 남편에게 이길 수가 없었죠. 어느 날 주인이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 주인의 인생사를 알게 되었죠. 주인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하고 해방이 된 뒤에는 또 전쟁통에 부모와 형제를 잃어버리고 혼자 남아하여 지금까지 죽을 힘을 다해 살아서 겨우 여관 주인이 되었답니다. 여전히 북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지만 가족을 만날 일은 아득해 보인다며 눈물도 훔쳤죠. 워낙 어렵게 살았고 하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많이 당해서 사람 자체를 안 믿었는데 남편의 정직한 마음과 진심을 느꼈다고 했어요. 대개는 자기 속내를 숨기고 접근하는데 남편은 첫날부터 대놓고 보험 계약 얘기를 했으니 적어도 이 작자는 겉과 속이 다르진 않겠구나 싶더래요. 그런데 남편은 정작 보험보다는 여관 청소만 열심히 했죠. 자네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내 장담하지. 고맙습니다, 어르신. 결국 여관 주인은 화재보험과 생명보험 등 거액의 보험을 들었답니다. 사는 건 늘 만만한 게 없고 주인은 그런 말을 했대요. 공을 들인 만큼 꼭 그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거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그날 감격스러워서 많이 울었죠. 저도 남편에게 수고했다고 꼭 안아주면서 같이 울었고요. 남편이 고군분투하는 동안 어느새 5년의 세월도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전 아들을 연년생으로 둘 출산했고요. 제가 살림과 아들 양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남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한번 남편의 고객이 되면 평생 고객이 될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고객의 생일은 물론 결혼기념일, 아이들 생일, 심지어 입학과 졸업까지 기억하면서 적당한 축하 인사와 선물을 보냈고 고객의 대소사까지 챙겼죠. 그러니 고객들은 남편의 진심에 감동받고 다른 고객을 소개시켜줄 수밖에 없었죠.
그럼 그 고객은 또 다른 고객을 줄줄이 소개해주니 남편은 무려 10년간 보험왕이었습니다. 말이 보험왕이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겪고 해야 했던 일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어요. 우리 아들 졸업식과 고객 집안의 대소사가 겹치면 언제나 고객이 우선이었습니다. 10주년 결혼 기념일에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여행을 가기로 모든 예약을 다 했는데 갑자기 고객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여행은 취소되고 3일 내내 고객의 장례식장을 지키기도 했죠. 전 남편을 원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낸 남편의 역사를 누구보다 옆에서 지켜보았으니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그 말처럼 이제 형편도 나아지고 좋은 아파트도 장만했습니다. 그 사이 몇 번 딸을 데려오려 했지만 여전히 전 남편 시어머니의 완강한 반대로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드디어 딸과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딸은 어려서 어머니가 자신을 버렸다고 오해하고 함께 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남편이 가서 오해를 풀어주려 했지만 만나주지도 않았죠. 알고 보니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어려서 엄마만 찾는 딸을 달래려고 일부러 거짓말을 했더군요.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고 말입니다. 자라면서 딸은 자신을 버리고 결혼한 엄마가 두 아들을 낳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했던 모양입니다. 전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소송이라도 해서 딸을 데리고 올 걸 하는 뒤늦은 후회가 들었죠. 우리와 함께 살기를 거부했던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잠시 소식이 두절이 되었죠. 그러다가 어느 술집에서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손님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싸움이 났고 경찰서에 가게 되었죠. 경찰이 보호자인 저에게 연락을 해서 알게 되었어요. 경찰서 한편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딸을 보는데 왈칵 울음이 터졌죠. 제가 우는 모습에 딸이 조금 당황했던 모양입니다. 쪽팔린다며 빨리 집에 가자고 하더니 앞장섰죠. 그렇게 딸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참 의리의리하게 잘도 사셨네요. 딸은 늘 빈정거리는 말투로 가족을 대했죠. 아들 둘은 느닷없이 나타난 동복 누나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누나라고 부르지도 않고 눈을 맞추지도 않았죠. 딸도 동생들을 무시했고요. 물론 저와 남편에게도 늘 시비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이해하자고 했어요.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니까 화가 치밀 수 있다고 말입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딸의 마음도 풀어주고 우리가 더 잘하자고 했죠. 전 그런 남편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원하는 건 다 해주려고 했죠. 딸은 늘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두말 없이 달라는 대로 다 주면 집을 나가서 다 쓰고 돌아와서는 또 돈을 요구했죠. 밤늦게 술에 진탕 취해서 아파트가 떠나갈 듯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도 했고요. 아들들은 동네 창피하다고 누나를 내보내라고 난리였어요. 딸이 그 말을 우연히 들었죠. 기다렸다는 듯이 동생들을 후려치고 서로 몸싸움이 벌어지고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누나라고 해도 다 큰 아들 둘이 덤비니까 버틸 재간이 없었겠죠. 딸은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욕실의 거울을 손으로 깨고 피가 칠칠 흐르는 채로 집안의 물건들을 죄다 박살내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외출했다 돌아온 저는 너무 충격이었죠. 아들 둘도 코피를 흘리고 멍이 든 얼굴로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딸에게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퇴근한 남편은 오히려 아들들에게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 아빠 사랑받고 편하게 클 때 누나는 혼자 얼마나 외롭게 큰 줄 아냐? 동생이 누나를 이해하고 감싸줘야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누나에게 대들어. 아빠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 아들들이 울면서 반성의 의미로 딸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애 같았어요. 그 어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속상했으면 그렇게 마음을 닫았을까 싶어서 자책만 했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죠. 다행히 전화번호가 바뀌지 않아서 계속 메시지 녹음을 했습니다.
언젠가 화가 좀 풀리면 듣겠지 싶었어요. 엄마의 솔직한 심정을 알아줄 날도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5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은퇴를 했어요. 평생 보험 일을 하며 뼈 빠지게 일했고 보험 설계사로 시작하여 보험회사 상무까지 지내면서 입지적인 인물이 되었죠. 아들들도 모두 장성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큰아들은 대학 시절 사귄 여자와 결혼하여 회사원이고 아들을 하나 두었어요. 둘째는 큰 백화점 마케팅부에서 일하다 사내 연애를 해서 결혼했는데 딸을 하나 두었죠. 하지만 전 여전히 딸 걱정에 노심초사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래도 엄마가 걱정할까 딸은 전화번호는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끔 문자가 왔죠. 처음엔 연락하지 말라고 하더니 언제부턴가 잘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시 걱정 말라는 문자가 오곤 했습니다. 잘 있으면 됐다 싶으면서도 어떻게 사는지 안심이 안 되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한 번은 너무 답답해서 흥신소에 부탁해서 딸의 뒤를 캐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어요. 그런다고 딸이 갑자기 돌아올 것도 아니었죠. 남편은 이상하게 딸에 대해 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딸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이었는데, 돈 벌어서 꼭 딸을 데려오자고 하던 사람이었는데 딸을 잊어버린 것 같았죠. 그런 남편이 내심 서운했습니다. 자기 핏줄이 아니라고 그런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은퇴를 한 남편은 집에서 편하게 쉬진 않았어요. 늘 움직였죠. 워낙 모임이 많아서 일을 그만두고 더 스케줄이 빡빡할 정도였어요. 등산 모임에 골프 모임, 덜어는 봉사 모임도 다니더군요. 한 번은 모임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나서 큰일을 당할 뻔도 했어요. 이제 그만 좀 쉬라고 했죠. 자신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지만 눈에 띄게 피곤해하고 소화도 잘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건강검진을 받게 했더니 간경화 말기였어요. 이미 간은 회복이 불가능해서 간 이식 외엔 방법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말 충격이 컸습니다. 간이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뭘 했냐는 의사의 타박을 들으며 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그동안 특별한 전조 증상이 없고 가끔 피곤했지만 그건 일을 많이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했죠.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원래 위가 약해서 그렇다고만 여겼다는 남편을 붙잡고 전 하염없이 울었어요. 이제 좀 살만하다고 편해지니까 저승행이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죠. 제가 간이식을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두 아들도 검사를 받게 했더니 다행히 적합으로 나왔죠.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들이 가족회의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아들내외가 다 모였어요. 어머니, 저희도 아버님께 자식으로서 당연히 간이식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수술이 완벽하게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다면서요. 병원에서도 장담을 못하는데 만약에 아버님이 잘못되시기라도 하면 장남이라도 건강해야 되잖아요. 큰며느리가 대놓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큰애 네 말은 아버지 간이식을 못하겠다는 거냐? 네, 어머니. 이런 일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정말 죄송해요. 알았다. 그럼 둘째가 할래? 어머니, 저희도 아버지께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머니도 알다시피 집사람이 너무 허약해서 늘 병을 달고 살잖아요. 애 낳을 때도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저라도 건강해야 집사람이랑 애랑 살죠. 그리고 주변에 간이식 해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그거 부작용이 장난 아니래요. 그러니까 둘째도 못하겠다는 거냐? 네, 죄송해요. 이런 배은망덕한 것들. 지아버지가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지들 키웠는데 뭐? 아버지는 다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지들 건강이 걱정돼? 뭐냐, 알았다. 아버지가 죽든 말든 너희들끼리 건강하게 잘 살아.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해도 오지도 말어. 나도 너희들 자식이라 생각 안 할 거다.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저런 놈들을 자식이라고 물고 빨고 하면서 기른 걸 생각하니까 눈물이 솟구쳤어요. 지들 힘들고 어려울 땐 쪼르르 달려와서
뭘 해달라고 뭐가 필요하다 손을 벌리던 것들이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지 가족만 챙긴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인생 헛살았구나 싶었습니다. 남편은 아무런 내색을 안 했지만 아마 크게 실망한 눈치였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자신의 인생이 덧없다고 느꼈나 봐요. 상태가 점점 더 심각해졌죠. 하루에도 몇 번 의식이 혼미해져서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 전 장기 기증에 대해 알아봤어요. 하지만 등록해서 순서를 기다리는 것도 오래 걸리고 기다린다고 한들 적합자가 언제 나타날지도 알 수 없었죠. 그렇게 죽을 날짜만 잡아둔 채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남편은 매일 사경을 헤매면서 혼자 외로운 사투를 벌였어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속이 상했죠. 아들이고 며느리가 와도 내쫓았습니다. 누군가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무조건 부모에게 장기 이식을 해주는 게 맞는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부모와 자식은 엄연히 다른 인격체라고 말입니다.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자식이 죽어간다고 하면 부모는 자기 건강만 생각하면서 가만히 있을까요? 부모는 절대 안 그럴 겁니다. 그게 아마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지도 모르죠. 물론 모든 자식이 다 그런 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 아들들과 며느리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다 잘못 키운 탓이라고 혼자 가슴을 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너무 갑작스런 연락에 당황한 것도 잠시 딸과 사이가 왔습니다. 언젠가 딸이 결혼한다는 문자는 보낸 적이 있었죠. 결혼식에라도 가겠다고 했더니 그냥 혼인신고만 한다고 했는데 그날 사위를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키도 크고 곱상하게 생겼더군요. 처음 뵙는다고 넙죽 인사를 하더니 대뜸 장모님, 장인어른 간이식 제가 해드릴게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너무 놀랐어요. 제가 당황했더니 그제야 딸이 그간의 일을 다 털어놓았습니다. 딸은 동생들과 대판 싸움을 하고 나간 뒤 다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막상 나오긴 했는데 마땅히 잘 데도 없고 갈 데도 없었죠. 처음엔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알바를 시작했는데 차츰 이렇게 막연하게 알바나 하면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어떻게든 엄마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대요. 자신이 뭘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어려서부터 꾸미고 화장하는 것을 좋아한 게 생각나더래요. 미용 기술을 배워서 잘 나가는 미용실 원장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했죠. 찜질방 알바를 하면서 번 돈으로 달새방을 겨우 얻고 다시 카페며 식당 알바를 하면서 학원비를 마련했답니다. 미용 학원에 등록을 했죠. 낮에는 학원 수업을 듣고 밤에는 다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었대요. 거기서 만난 지금의 사위와 사귀다가 둘은 혼인신고를 했고요. 같이 미용에 대한 꿈을 키우며 열심히 배웠답니다. 물론 밤에는 둘 다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와 학원비를 벌었죠. 하루는 사위가 알바하던 곳 호프집에서 작은 시비가 붙었답니다. 손님들끼리 말싸움이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사위가 말리다 오히려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죠. 먼저 폭행을 시작했던 손님이 스스로 발을 헛디뎌 밀려났고 계단에서 떨어졌는데 갈비뼈가 나갔답니다. 사위가 말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오히려 그 사람은 사위가 밀었다고 했대요. 사위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경찰은 멀쩡한 사위보단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 말을 더 믿었죠.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도 경찰 조사에 불러다니는 것이 귀찮다며 다들 증언을 거부했고요. 폭행을 시작한 무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드러날까 당연히 사위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고 입을 맞추었대요. CCTV도 없으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랍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사위는 구속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억울했지만 딸은 병원에 입원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싹싹 빌고 겨우 합의를 했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모두 합의금으로 주고 나니 딸과 사위는 학원비며 달세는 물론 당장 생활비도 없었대요.
참 사는 게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선하게 행동했던 일이 오히려 악하게 돌아오니 두 사람은 잠깐 나쁜 마음도 먹었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학원 원장이 두 사람에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학원 수업을 그냥 무료로 계속 들어도 좋으니까 무조건 자격증을 따야 한다는 조건을 걸더래요. 그 학원에 수강생만 100명이 넘는데 왜 자신들에게 그런 선의를 베푸는지 처음엔 좀 의아했대요. 원장은 젊은 부부가 열심히 살아보려다 안 좋은 일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용기를 가지라고 하더랍니다. 두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다고 생각하며 다시 심기일전했죠. 원장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에 학원 수업도 더 열심히 듣고 학원의 사소한 일이나 청소도 도맡았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미용 자격증을 땄죠. 두 사람이 자격증을 따자 이번에는 학원 원장이 미용실을 소개해 주더랍니다. 아직은 보조 미용사로 일하는 조건이었지만 꽤 알려진 미용실이라 스태프도 많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오는 곳이었대요. 두 사람은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밤낮 없이 실전에서 경험을 쌓았답니다. 시행착오나 실수도 있었지만 서로 의지하면서 훗날 부부 미용실을 꼭 차리자는 약속을 했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우수사원이 되기도 하고 1년 만에 보조 딱지를 뗄 정도로 미용실 원장 눈에도 들었답니다. 두 사람 다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나름 손재주가 있었던 모양이었죠. 어느 날 원장이 부르더니 미용실 2호점을 열까 하는데 딸과 사위에게 내주겠다고 제안했답니다. 지금은 돈이 없을 테니 미용실 얻는 보증금과 인테리어는 자신이 해줄 테니 열심히 해서 꼭 갚으라고 했대요. 두 사람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답니다. 이렇게 넙죽넙죽 받아도 되는지 불안할 정도였대요. 하지만 더 악착같이 일해서 반드시 원장의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5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했답니다. 자신들을 믿고 2호점을 내준 원장님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손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족처럼 살폈고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죠. 미용대회에서도 상도 수십 차례 받기도 하면서 업계에서는 조금씩 이름도 나기 시작했대요. 그렇게 5년간 최선을 다했고 드디어 미용실 원장에게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갚게 되는 날이 왔답니다. 그런데 미용실 원장은 이미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다 받았다고 하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했죠. 알고 보니 그동안 딸과 사위를 후원해준 사람이 있었답니다. 바로 남편이었어요. 사위가 합의금 문제로 힘들 당시 남편은 우연히 딸이 병원에 입원한 피해자를 찾아가서 굽실거리며 합의금을 깎아달라고 하는 것을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때 남편은 다른 병실에 입원한 환자의 보험 문제로 갔다가 딸을 보게 되었죠.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은 그때부터 딸을 조용히 후원하기로 결심했대요. 딸이 알면 당연히 도움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딸과 사위가 미용학원에 다닌다는 것을 알게 된 남편은 어느 날 학원 원장을 찾아가서 사정 얘기를 했답니다. 자신이 학원비를 낼 테니 원장님이 내는 걸로 하고 계속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했죠. 원장도 남편의 얘기를 다 듣고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게 딸과 사위는 무사히 자격증을 딸 수 있었죠. 원장은 다시 남편의 부탁을 받고 미용실에 소개를 시켜주게 되었어요. 그 미용실 원장은 남편의 보험을 여러 개 들고 있던 고객이었답니다. 남편은 미용실 원장에게도 딸과 사위의 사정을 얘기하고 어려운 부탁을 했죠. 물론 무조건 딸과 사위를 받아달란 건 아니었대요. 미용실 원장은 남편과 오랜 신뢰관계를 유지하니까 일단 요구를 받았지만 언제든 딸과 사위의 실력이 형편없고 미용실 이미지를 나쁘게 하면 내쫓겠다는 조건을 걸었대요. 다행히 딸과 사위는 늘 열심히였고 늘 최선을 다했고 실력도 좋았답니다. 그렇게 미용실 원장이 2호점을 내주겠다고 먼저 제안했고 남편은 보증금과 인테리어 전액을 부담했던 겁니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딸과 사위는 그동안 어머니를 원망하고 새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많이 울었답니다. 먼저 연락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자고 했는데
새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둘은 망설일 것도 없이 자신들이 간을 기증할 생각을 했고 검사를 받았죠. 딸은 부적합으로 나오고 사위가 적합으로 나왔고요. 하지만 딸이 남편의 호적에 오른 것도 아니고 사위 역시 가족이 아닌 제3자 공여, 그러니까 생체 비혈연 기증자이다 보니 장기 이식센터로부터 자발적 기증 의사인지 조사를 받아야 했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답니다. 제3자지만 엄연히 따지면 장인과 사위라는 공여자와 수혜자의 특수한 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도 필요해서 시간이 좀 걸렸대요. 절차를 마치고 적합 판정이 날 때까지는 딸과 사위가 비밀을 유지해달라고 해서 이제야 알게 된 거였죠. 저는 딸과 사위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너무 고맙고 미안했어요. 딸은 그동안 엄마를 오해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소식을 알게 된 남편도 딸과 사위의 손을 잡고 참 많이 울었죠. 그렇게 남편은 사위의 간을 이식받아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술도 잘 되었고 남편도 회복했죠. 사위도 별탈 없이 일상으로 복귀했고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한꺼번에 해결되다 보니 몇 달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았어요. 남편은 퇴원 후 다시 모든 가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물론 딸과 사위도 불렀죠. 두 아들과 며느리들도 왔어요. 사경을 헤매는 아버지를 두고도 자신들 입장만 생각했던 두 아들러에는 무슨 불호령이 떨어지려나 눈치만 보면서 딸과 사위에게 건성으로 인사만 했죠.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보니까 느끼는 바가 크다. 피땀 흘려서 키운 아들 녀석들을 아버지가 죽어가는데도 다 지살궁리만 하고 오히려 생판 남이라고 생각한 사위가 나서서 나를 살려주고 말이야. 내가 아들들을 잘못 키웠으니 누굴 탓할 필요도 없고 니들 말대로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와 독립된 인격체니까 앞으로 아주 독립적으로 잘 살길 바란다. 그리고 나는 너희 누나를 입양했다. 너희들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으니까 통보하는 거다. 두 아들들과 며느리는 지은 죄가 있어서인지 동복 누나의 입양을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더 큰 폭탄을 터뜨렸죠.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재산을 자신을 살려준 딸과 사위에게 준다는 공증을 다 받았다고 공개했어요. 그러자 아들과 며느리들이 괜히 실룩거리면서 제 누나를 흘겨보고 난리였죠. 남편은 아예 쐐기를 받았어요. 나중에 자신이 죽고 나면 아들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그러니까 부모의 재산을 동등하게 1대1씩 받는 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부모가 한 명의 자식에게 다 물려줄 경우 나머지 자식들이 법적 권리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하는 경우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고 하더군요. 암튼 남편은 그런 것조차 못하도록 유언장에 딸과 사위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사유를 상세하게 기록하여서 훗날 재판까지 갈 경우를 다 대비했다더군요.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들이 울며 불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어차피 서로 독립적으로 살면 되지. 너희들 필요할 때만 내가 아버지였지.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너희들은 뭘 했느냐? 오히려 이 애비가 빨리 죽기를 기다린 게 아니냐? 그래야 재산을 나눠 가지니까? 아닙니다, 아버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면목도 없고 자식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제발 노여움을 푸세요. 제가 남편을 조금 알거든요. 한 번 아니다 싶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사람이죠. 하지만 딸과 사위는 아버지의 재산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받은 것만도 과분하니까 더는 사양한다고 했죠. 남편은 다시 제안했습니다. 일단 딸과 사위에게 재산을 물려주되 두 아들과 며느리에게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지는 딸과 사위에게 맡기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남편의 의도를 알고 비시시 웃음이 났습니다. 남편은 딸에게 물질적인 재산을 준 게 아니었죠. 겉으로는 재산이었지만 그 위에 누나로서의 권위를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한 딸의 자리와 누나의 자리를 찾아주고 싶었다고 하더군요. 비록 물질이라는 힘을 빌렸지만
이기적인 아들과 며느리에겐 그 방법이 가장 잘 먹힌다고 생각했답니다. 그 후로 아들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아주 누나와 매형말 한마디면 총알같이 달려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물론 저와 남편에게도 잘합니다. 날마다 안부 전화를 하고 주말마다 오라고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와서 가족 모두 식사를 합니다. 저와 남편의 생일과 결혼 기념일까지 챙기면서 선물 공세를 해요. 아주 유난을 떨죠. 속이 뻔히다 보이지만 그래도 그 맛에 저도 남편도 웃으며 삽니다. 비록 아들과 며느리가 남편의 재산 때문에 갑자기 살갑게 굴고 있지만 언젠가는 딸과 사위의 마음을 배우면서 정말 진심으로 부모에 대한 마음도 생기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딸과 사위는 헤어 디자이너로 꽤 유명해졌어요. 미용실 예약을 안 하면 갈 수도 없을 정도랍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요. 왜 애는 안 가지냐고 했더니 그냥 둘이 사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게 딱 하나 걱정입니다. 그리고 저와 남편은 시골에 작은 집을 지어서 내려왔어요. 예전부터 노후는 시골에서 살자고 했는데 실천한 셈이죠. 여생은 이곳에서 살 생각입니다. 늘 열정적인 남편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는 게 일상인데 무슨 정원을 만든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땅을 파고 나무를 실어 나르질 않나? 갑자기 연못을 조성한다고 물을 끌어오질 않나? 심지어 들꽃길을 만든다고 이제 길을 닦고 있어요. 정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답니다. 아무리 무리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천성인 것을요. 그래도 지금 이 순간에 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그저 우리 내외 죽는 날까지 무탈하고 건강하게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기도해요. 하루 1시에 잠자듯이 손 꼭 잡고 그렇게 저 세상으로 가자고 매일 약속을 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부모가 건강해야 자식들도 안 힘들 테니까요. 여러분도 건강할 때 더 건강을 지키세요. 그게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